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마씨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쌀쌀해졌죠. 코로나와 더불어 감기도 조심하셔야겠어요. 오늘도 역시 바람개비라는 단편 소설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퇴근길에 곧장 집으로 갈까 하다가 와인이 떨어진 것이 생각났다. 집 근처에 들러 싸구려 와인을 살 수도 있었지만 마침 금요일 저녁이라 기분도 낼 겸 몇 정거장 더 떨어진 곳에 있는 백화점에 가기로 했다. 금요일 퇴근 시간이라 그런지 백화점이 있는 번화가 쪽으로 갈수록 길이 막히기 시작했다. 버스는 매 정거장에 정차해서 사람을 내리고 새로 태웠다. 급할 건 없었지만 나도 모르게 그냥 집 근처 편의점에서 살 걸 그랬나 하는 자조 섞인 혼잣말이 슬며시 입 밖으로 삐져나왔다. 지금쯤이면 집에서 와인 한 잔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터였다. 그래봤자 혼자 먹는 변변찮은 음식일 테지만 먹는 생각을 하니 점점 위장 속 허기가 식도를 타고 올라오는 것 같았다. 그때 백화점 정거장을 안내하는 여자의 음성이 들렸다. 무미건조한 그 소리가 귀를 타고 들어가 식도로 올라오는 허기를 가로막았다. 정거장에서부터 백화점까지는 100m 정도 떨어져 있었다. 버스에서 내리니 12월의 찬 기운이 금세 몸속으로 파고들었다. 입고 있던 남색 하프코트의 단추를 서둘러 잠그고 손을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백화점 정문으로 향하는 대로변 인도에는 인파로 가득했다.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반짝거리는 백화점 외벽만큼이나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들떠 있었다. 나는 조금 더 한적한 후문, 정문 반대편에 있으니 내 마음대로 그렇게 부르는 문으로 향해 방향을 틀었다. 후문으로 들어가면 별도의 에스컬레이터가 있어 지하 1층의 와인 코너에 손쉽게 갈 수 있다. 후문을 10여 미터 앞둔 곳에서 교복을 입고 있는 한 소녀가 행인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이 보였다. 중학생쯤 되었을까? 아직 고등학생은 아닌 것 같았다. 소녀의 말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워졌을 때 소녀는 생각보다 더 앳되어 보인다는 것을 알았다. 교복이 아직 헐렁한 것을 보아 중학교 1학년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갔다. 소녀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차비 10,000원만 빌려달라고 말했다. 몇몇 사람들이 소녀를 피해 바삐 걸음을 옮기는 사이 곧 내 차례가 되었다. 소녀는 이윽고 나에게도 약간 더 간절한 톤의 목소리로 차비가 부족해서 그러니 10,000원만 빌려달라고 했다. 나는 가출한 학생이 가짜로 국어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했지만 입 밖으로 내진 않았다. 광명에서 왔는데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내 의심을 불식시키는 듯 소녀가 옆 도시 이름을 말했다. 나는 소녀에게 마음을 들킬 것 같아 순간적으로 방어적인 어투로 말해버렸다. 부모님한테 연락하면 되지 않니? 그리고 광명까지 차비가 10,000원으로 안 될 것 같은데? 광명은 행정구역상 다른 도시이지만
거리가 가까워서 시내버스가 왕래하는 지역이다. 꼬치꼬치 따지는 내 물음에 소녀는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 나의 부정적인 어투에서 돈을 빌릴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소녀는 돌아서려 했다. 잠깐만. 나는 코트 단추를 풀어서 안쪽 주머니에 지갑을 꺼내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찾아 소녀에게 건넸다. 평상시 같으면 그냥 모른 척 지나쳤겠지만 아마도 소녀가 나에게 말을 거는 그 순간까지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왜 마음을 바꾸었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크리스마스 시즌이니 구세군 자선 냄비에 10,000원을 넣는 것과 마찬가지라 생각했던 것일까. 날도 추운데 곧장 집으로 들어가. 소녀는 추워서 빨개진 손으로 지폐를 받고는 감사의 뜻으로 고개를 꾸벅했다. 연락처 알려주시면 나중에 갚아드릴게요. 소녀는 지폐를 교복 상의 안쪽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괜찮아. 부모님 걱정하시니까 얼른 집으로 가. 소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다시 꾸벅이고는 나를 지나쳐 반대 방향으로 걸었다. 나는 백화점 입구로 들어가기 전에 뒤돌아서 소녀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소녀가 교복 주머니에서 손을 빼자 긴 소매 사이로 손가락이 살짝 삐져나왔다. 백화점 외벽의 크리스마스 장식용 백열전등에 비쳐서인지 그 손은 아까 봤을 때보다 더 붉어 보이는 것 같았다. 지하로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 바로 옆에 위치한 와인 코너에서는 크리스마스 맞이 할인 행사를 진행 중이었다.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을 각 한 병씩, 그리고 중간에 코르크 따개를 담은 상자가 많이 전시되어 있었다. 어쩌다 보니 그 앞을 알짱거리는 나를 보고 여자 점원이 와서 물었다. 스튜어디스를 연상시키는 말쑥한 옷차림과 헤어스타일이었다. 비즈니스석에 와인을 서빙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뭐 찾으시는 와인이라도 있으세요? 아니요, 딱히. 나는 그녀를 힐끗 보고 다시 눈앞에 있는 와인으로 시선을 옮기며 대답했다.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 맞아서 프랑스 와인 할인 행사 진행 중이거든요. 살펴보시고 필요하시면 불러주세요. 그녀는 내 어투에서 성가심을 눈치챘는지 이제 막 매장으로 들어오는 다른 손님에게로 다가갔다. 그제야 천천히 둘러보고픈 마음이 생겼다. 와인에 대해 박식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많이 마셔본 경험으로 포도의 품종 정도는 맞출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평상시에는 드라이한 느낌의 보르도산 카베르네 쇼비뇽을 즐겨 마시지만 시간을 들여 백화점까지 온 이상 다른 와인을 찾으려고 했다. 상단에 프랑스, 이탈리아, 칠레, 미국 등의 팻말이 붙은 진열대로 갔다. 이곳저곳에서 몇 개의 와인을 꺼내어 레이블에 적힌 품종과 알코올 도수를 확인했다.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와인 3병을 골라 계산대로 갔다. 부르고뉴산 피노누아, 캘리포니아산 샤도네이, 그리고 아르헨티나산 말백이었다. 조금 전에 나에게 말을 걸었던 여자 점원이 계산을 했다. 혹시 백화점 카드 있으세요?
그녀는 손을 바삐 놀려 와인을 에어캡으로 포장하여 와인용 백에 넣었다. 2개의 백에 3병을 나누어 담았다. 아니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피노누아는 할인돼서 3만원이고요. 총 98,000원입니다. 나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어 그녀에게 건넸다. 카드를 받아드는 그녀의 손이 하얗다. 문득 아까 10,000원짜리 지폐를 받아들던 소녀의 손이 떠올랐다. 카드랑 영수증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녀의 흰 손이 다시 보였다. 나는 대답하는 대신 목례를 하고 계산대에 놓인 2개의 와인백을 집어들었다. 나는 5년 전 그 사건 직후 거의 반년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다. 부러진 뼈와 찢어진 살이 다시 붙을 때까지 마약성 진통제에 취해 있었다. 그러나 퇴원 후 집으로 온 다음부터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다. 뜬 눈으로 멍하니 깨어 있다가 새벽녘에 잠깐 눈을 붙이는 나날이 이어졌다. 처방받은 수면제도 소용이 없었다. 다시 찾은 병원에서 나를 담당한 의사는 불면을 초래할 만큼 외과적 원인을 찾지 못하겠다며 의아해했다. 다만 심리적인 요인일 거라며 정신과 상담을 권했다. 퇴원 후 복귀한 회사에서 일과 시간 동안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 다시 병가를 내야 했다. 내 요청은 별다른 말 없이 받아들여졌다. 당시에 나는 천천히 미쳐가고 있었다. 환한 대낮에 시뻘건 눈을 비비며 졸려 죽겠는데 잠들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인터넷 검색창에 자살이란 단어를 검색하고 있었다. 거울 속 길게 자란 내 손톱이, 헝클어진 내 머리카락이, 움푹 파인 내 얼굴이, 실핏줄이 붉어진 내 2 눈이 혐오스러웠다. 기어이 나는 수면제를 모으고 말았다. 그때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술을 마시면서 마지막 수면제를 목구멍에 털어 넣으려고 했다. 이제와 돌이켜 생각하니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런 장면을 흔히 봐서 그런가 할 따름이다. 나는 술을 사기 위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마트에 갔다. 비록 규모가 작은 마트이긴 하지만 맥주와 소주는 물론 위스키, 보드카, 와인까지 팔고 있었다. 그 전까지는 와인은 거의 마신 적도 없었는데 그때 왜 하필 와인을 골랐는지도 의문이긴 하다. 지금은 탄닌 성분이 주는 떨떠름한 맛을 즐기고 있지만 그날 밤 나는 와인의 맛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그저 한 병을 다 비우며 마지막 잔에 수면제를 입에 털어 넣으려고 했다. 사방이 고요한 심야에 주방의 식탁에서 충혈된 2 눈이 와인이 반쯤 찬 잔을 들고 있는 손을 바라본다. 갑자기 눈꺼풀이 떨려온다. 바싹 말라 피 비린내가 나는 입안으로 와인을 성급히 쏟아붓는다. 다시 잔을 채우고 같은 짓을 반복한다. 2 잔을 그렇게 연거푸 마시니 취기가 제법 올라서 얼굴이 붉어진다. 올라오는 트름을 참아내며 3번째 잔을 채운다. 그리고 식탁 옆 흰색 벽지에 펜으로 유서를 쓴다. 타살은 아니고 자살이다.
화장해달라. 부모님께 죄송하다. 뭐 이런 내용으로 글을 쓰는 동안 천천히 와인잔을 비운다. 유서를 다 쓰고 마지막 잔을 채운 뒤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다. 옷장 서랍에 둔 수면제를 찾으려 했지만 내 계획은 여기에서 실패하고 말았다. 침대 위 이불을 보자 나는 그 위로 쓰러졌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부드럽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 부드러운 감촉에 파묻힌 채 삶의 유혹을 떨쳐낼 수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침대에 엎드려 있었다. 실로 오랜만에 숙면이었다. 그 다음 날에도 나는 와인을 마시고 침대에 누웠다. 어느 날 그 작은 마트에 진열해 놓은 와인을 몽땅 사들고 왔다. 그날 난 벽지에 쓴 유서가 보이지 않도록 흰색 종이를 덧붙였다. 괴상한 일이지만 나의 몸은 술과 함께 차차 회복되었다. 마치 독실한 무슬림들이 매일 메카를 향해 절을 하듯이 나는 매일 와인을 종교처럼 마셨다. 지금은 하루쯤 걸러도 불면에 시달릴 것 같지 않지만 지난 5년간의 습관은 이미 관념이 되었다. 관념은 마치 수수깡에 고정된 연약한 바람개비처럼 바람이 불 때는 돌고 돌아도 결국 멈추면 제자리에 붙어 있는 것이다. 관념은 바람에 맞서기보다 살기 위해 바람을 흘려보낸다. 그래서 관념은 죽음보다 삶의 수단에 가깝다. 나는 살기 위해 와인 3병을 사들고 백화점에서 나왔다. 양손에 와인병을 들고 다시 거리로 나왔다. 매장마다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장식이며 음악 소리, 그것들을 쫓아 거리를 채운 사람들로 백화점 앞은 이래저래 부산스러웠다. 얼른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자 애써 눌러놓았던 허기가 다시 찾아왔다. 백화점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렸다가 길 건너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오늘같이 춥고 손에 든 것이 있는 날에는 택시를 타면 좋으련만 택시 문을 열고 차 안에 들어가기가 겁이 난다. 택시 뒷자리에 앉아서 앞좌석에서 운전을 하는 택시기사를 보기가 두렵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 내 자신을 상상할까봐 그게 두렵다. 그럴 때마다 숨이 콱 막혀온다. 버스를 타면 운전하는 상상을 하지는 않아서 다행이다. 그렇게 큰 차를 몰아보지 않아서일까? 병가 후 다시 다니기 시작한 회사에서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했다. 백화점 맞은편 정류장에서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앞까지 가는 버스를 잡아 탔다. 금요일 저녁 시간 때문인지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서 그런지 버스 안에 사람이 많았다. 버스가 흔들릴수록 양손에 든 와인백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다. 집까지 대로를 따라 대여섯 정거장 정도인데 집 앞 정류장에 거의 도착할 무렵 창밖으로 헐렁한 교복을 입은 그 소녀가 보였다. 나는 김이 잔뜩 서린 창가에 바싹 붙어서 고개를 돌리며 창밖의 소녀를 계속 바라봤다. 소녀는 지나가는 행인에게 다시 말을 걸고 있었다. 기분이 몹시 찜찜했다. 나는 속는 셈 치고 그대로 지나갈 수도 있었지만 다음 정류장에서 내린 뒤
그녀에게 다가가기로 마음먹었다. 또 만났구나. 아직 집에 안 갔니? 나는 짐짓 모른 척 말을 했다. 나를 본 소녀는 조금 놀라는 기색을 보였지만 아무 응답도 없었다. 나는 소매 밖으로 빼죽 나온 소녀의 손을 힐끔 보며 다시 물었다. 어디선가 불어온 찬바람이 코트 안으로 스며들어왔다. 너 저녁은 먹었니? 이 근처에 맛있는 설렁탕집 있는데 아저씨랑 같이 먹지 않을래? 나도 아직 안 먹었거든. 아 참, 너 설렁탕 좋아해? 소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나는 소녀에게 와인백을 든 채 손짓을 하며 앞장섰다. 소녀는 주인 잃은 강아지처럼 말없이 나를 따라왔다. 저녁 피크타임이 약간 지난 시각이었지만 설렁탕집은 분주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쭉 둘러본 식당 안에 빈 식탁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식당의 제일 구석진 자리에 빈 식탁을 하나 발견하고 그쪽으로 향했다. 지나가며 마주친 점원에게 재빨리 설렁탕 2그릇을 주문했다. 내가 와인백을 옆자리 의자에 놓고 자리에 앉자 소녀가 말없이 내 맞은편 쪽에 앉았다. 소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어색한 분위기 탓인지 나도 모르게 조금 전에 거리에서 들은 크리스마스 캐롤을 흥얼거렸다. 이윽고 주문한 설렁탕이 나오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뜨거운 국물을 입에 넣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소녀가 숟가락을 잡았다. 뚝배기에 입을 가까이 댈 때마다 안경에 뜨거운 기운이 서렸다. 한 입 베어 물은 잘 익은 깍두기가 아삭하니 맛있었다. 가출한 거니? 식사가 끝나갈 무렵 먼저 말을 건넨 건 나였다. 소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나는 이유를 묻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기로 했다. 각자 저마다의 사정이 있기 마련이다. 어린 소녀라도 말이다. 아직 중학생이지? 몇 학년? 1학년이요. 소녀는 내가 말을 건 뒤로 닫은 입을 가까스로 열었다.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서 어떻게 하려고 한 거야? 오늘만 찜질방 가서 자려고. 소녀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다. 오늘만? 집에서 오늘 나온 거니? 네, 아빠가 와서. 아빠가? 아빠가 왜? 학교 끝나고 집에 가보니까 아빠가 술 취해서 할머니를 때리고 있어서요. 그래서 무서워서. 순간적으로 그럼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지 하고 말하려고 했으나 쓸데없는 짓이라는 생각에 접는다. 그럼 친구네 집에라도 가지. 친구가 없어요. 찜질방은 가봤어? 네, 예전에 할머니랑. 소녀의 말을 들으며 이것도 거짓말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갔다. 그러나 만에 하나 진실이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다고 해도 내가 이 소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아니, 한 가지는 해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찜질방 같은 데서 자지 말고 아저씨 집이 바로 저 길 건너 아파트인데 오늘 밤은 아저씨 집에서 자고 가. 아저씨 나쁜 사람 아니니까 괜찮아. 소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그럴 경우 긍정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나는 계산을 하고 식당을 나왔다. 소녀는
다시 내 뒤를 졸졸 따라 집까지 왔다. 이 방을 쓰렴. 전에 딸애가 쓰던 방인데 한동안 침대를 안 쓰긴 했지만 괜찮을 거야. 화장실은 저쪽에 있어. 거실로 들어온 소녀에게 집안 이쪽 저쪽을 손으로 가리키며 안내했다. 주방에 불을 켜고 식탁 위에 사온 와인을 놓았다. 그 사이 소녀는 화장실로 들어갔다. 안방으로 들어와 옷을 갈아입으며 그 사건 이후로 딸이란 말을 다시 입 밖으로 꺼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옷을 다 갈아입은 나는 딸의 방에 있는 옷장에서 소녀가 갈아입을 만한 편한 옷을 찾았다. 소녀의 체격이 작아서 아내의 옷보다는 딸의 옷이 더 맞을 것 같았다. 화장실에서 나온 소녀에게 옷을 건네주고 나는 욕실로 들어가 세수를 하고 손발을 씻었다. 그 사이 소녀는 교복을 벗고 딸의 옷으로 갈아입었다. 조금 작은 감은 있었지만 하룻밤 보내기에는 불편해 보이진 않았다. 나는 소녀에게 욕실로 가서 씻으라고 한 뒤 식탁으로 가서 사온 와인을 정리했다. 그 중에 한 병을 따서 와인잔을 채웠다. 피노누아의 과일 향이 공기 중에 스며들었다. 식탁에 홀로 앉아 홀짝거리고 있을 때 얼굴에 물을 잔뜩 묻힌 소녀가 욕실 밖으로 나왔다. 욕실에 수건 남는 거 없어? 소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재빨리 안방 옷장 속에서 수건 한 개를 꺼내들고 거실로 나왔다. 수건을 받아든 소녀는 얼굴을 닦고 딸의 방으로 들어갔다. 와인 한 잔을 다 마시고 두 번째 잔을 채우고 있을 때 소녀가 방에서 나왔다. 재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이며 나에게 인사를 했다. 말수가 적은 소녀가 이렇게 먼저 말을 꺼내는 것을 보니 제 딴에는 방에서 많이 고민했으리라 생각했다. 딸 같아서 그래. 아저씨 딸은 여기서 같이 안 사나요? 이젠 같이 안 살아. 나의 대답에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나는 와인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술 마시는 거 좋아하세요? 우리 아빠도 술 엄청 마시는데. 이건 뭐랄까. 약 대신 먹는 거야. 아저씨가 조금 아픈 데가 있거든. 그래도 술이 약이라니. 우리 아빠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약을 먹는데. 살다 보면 술이 약이 될 때도 있어. 그런데 아버지랑 할머니랑 너랑 이렇게 셋이 같이 사는 거니? 아니요. 아빠는 일 나갔다가 어쩌다 가끔씩 들어오고 할머니랑 저만 같이 살아요. 오늘같이 아빠가 술 마시고 행패 부리는 날이 가끔 있어요. 할머니가 말려도 소용없어요. 할머니가 엄마도 그래서 나갔대요. 전 그냥 아빠가 싫어요. 딸의 티셔츠 라운드넥 위로 보이는 소녀의 가냘픈 목에 힘이 들어갔다. 아빠가 또 술 먹고 행패 부리면 어떻게 하려고? 나는 짐짓 걱정이 되는 투로 물었다.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 돈 모으려고요, 돈. 모아서 찜질방이나 이런 데로 도망치려고요. 그래서 알바 같은 거라도 구하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녀 봤는데 아직 어리다고 아무도 안 시켜줘요. 그래, 알았다. 추운데 돌아다니느라 피곤했을 텐데 방에 들어가서 얼른 쉬어. 네. 소녀는 다시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고는 딸의 방으로 들어갔다. 마시던 와인을 천천히 다 비우고 화장실에서 이를 닦고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머리맡 탁자에 놓인 소설을 집어들었으나 좀처럼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새벽녘 밝은 기운에 눈이 잠시 떠져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읽던 소설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나는 소설을 집어 다시 탁자에 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의 불을 끄고 다시 누웠다. 금방 다시 잠에 빠져들었다. 아침에 일어나니 집안이 평소처럼 조용했다. 딸의 방문에 노크하려다가 현관을 보니 소녀의 신발이 없는 것을 알았다. 역시나 노크를 해도 응답이 없었다. 방문을 여니 침대 위에 가지런히 개어진 딸의 옷만 보였다. 아침이라도 먹고 가지 라고 생각했으나 집에 먹을 게 마땅치 않다는 게 떠올랐다. 또 어디에선가 행인에게 돈을 빌리는 소녀의 모습이 연상됐다. 가슴 한 구석이 아려왔다. 냉장고 문을 열고 생수를 꺼내 몇 모금 들이켜고는 다시 넣었다. 욕실로 가서 세수를 하고 얼굴을 닦았다. 로션이 떨어졌다. 마지막 몇 방울을 얼굴에 발랐다. 다시 냉장고 문을 열고 우유를 꺼내 그릇에 담아 시리얼에 부었다. 아침은 늘 이렇게 간편식으로 때운다. 간혹 계란 후라이를 할 때도 있었지만 오늘은 그마저도 떨어졌다. 시리얼을 먹으며 딸의 옷을 입었던 소녀의 모습을 다시 떠올렸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 옷이 맞으니 소녀가 작긴 하구나. 다음에 또 만나면 딸의 옷을 몇 벌 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때에는 소녀가 자라 있겠지 하고 단념했다. 그래도 만약을 위해 딸의 옷을 빨아서 다시 잘 개어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문 듯 연달았다. 이름도 못 물어봤구나. 오늘은 먹을 것을 좀 사러 마트에 가고 빨래도 하고 백화점 근처에 다시 가봐야겠다고 생각했다. 하루 만에 다시 찾은 백화점 주변.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한창이었다. 캐롤 소리가 울려 퍼지는 토요일의 들뜬 분위기와는 달리 혹시 소녀를 다시 마주칠까 하는 마음에 나는 초조하기만 했다. 1시간가량 주변을 서성였지만 소녀를 볼 수는 없었다. 추운데 오래 있었더니 코트 안으로 한기가 스멀스멀 파고들었다. 길가에 화장품 가게가 보여서 떨어진 로션을 사려고 들어갔다. 진열된 화장품들을 보면서도 소녀의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오늘은 집으로 들어간 걸까? 소녀의 아버지가 다시 폭력을 휘두르면 어쩌지? 모두 다 소녀의 거짓말일 수도 있었지만 걱정이 되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다. 아침이라도 먹고 가라고 했어야 하는데 하고 뒤늦게 후회를 했다. 나는 점원이 추천해준 남성용 로션 1개를 사들고 나왔다. 백화점 근처까지 온 김에 다시 백화점에 들러 와인을 몇 병 사기로 했다. 이번에는 별 생각 없이 할인 행사 중인 프랑스 와인 2개가 든 상자를 하나 집어들었다. 계산대에서 손이 하얀 그 여자 점원이 계산을 했다. 혹시 백화점 카드 있으세요? 그녀는 상자를 닫고 백에 넣으며 어제와 같이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가로로 젓는다. 할인되어서 59,000원이에요. 카드를 내미는 나와 눈이 마주쳤지만
그녀는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와인백을 들고 백화점을 나서 맞은편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어둑어둑해진 뒤에야 집에 들어왔다. 거실과 주방에 불을 켜고 사온 와인 정리를 했다. 평소처럼 방에서 옷을 갈아입은 뒤 욕실로 가서 손과 발을 씻었다. 그 후 식탁에 앉아 어제 마시다만 와인을 잔에 부어 천천히 마셨다. 주방 옆 다용도실에서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외출하기 전에 돌려놓은 빨래가 건조되고 있었다. 와인 첫 잔을 다 마시고 두 번째 잔을 채우고 있을 때 세탁기 종료되는 알람 소리가 들렸다. 세탁기에서 다 마른 딸의 옷을 꺼냈다. 식탁 위에서 가지런히 개어 딸의 방으로 가져갔다. 옷장에 넣고 나오려는 찰나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 딸의 책상을 쳐다봤다. 그게 없어졌다. 바람개비. 딸이 어릴 적 미술학원에 다닐 때 내 생일 선물이라면서 만들어주었던 바람개비였다. 노란색 색종이로 만든 바람개비가 초록색 수습광에 고정되어 있었다. 옷장의 상자에 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그 사건 이후로 딸의 책상 위에 놓았다. 절대 시들지 않을 국화꽃 마냥. 소녀가 가져간 게 틀림없다. 왜 굳이 값나가는 물건도 아닌 하필이면 바람개비를 가져갔을까? 딸의 방을 나오면서 나는 극심한 상실감을 느꼈다. 숨을 크게 들어 마시며 억누르려고 했으나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토가 나올 것처럼 헛구역질이 나와 화장실로 갔지만 아무것도 쏟아내지 못했다. 나는 변기를 잡고 그대로 욕실 바닥에 앉았다. 갑자기 눈물이 나왔다. 참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나는 그대로 흐느끼며 울었다. 그대로 몇 분이 흘러 약간 진정이 되었다. 화장실 밖으로 나와서 코트 안주머니에서 휴대폰을 찾아서 어디론가 전화를 했다. 연결음이 오랫동안 들리더니 이윽고 상대가 전화를 받았다. 어머님.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멈췄던 눈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어머니, 박서방입니다. 눈물과 함께 가슴속에 응어리셨던 말들이 새어나왔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선아가 저 때문에 죄송합니다. 나는 휴대폰을 붙잡고 오열하며 간신히 말을 붙여나갔다. 선아가 저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귓속에 괜찮다, 괜찮다 소리만 들려왔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전화기에 대고 흐느끼고 있었다. 어쩌면 그동안 그 소리가 듣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괜찮다, 괜찮다. 전화를 끊고 세면대로 가서 찬물로 세수를 했다. 흐르는 물에 눈물을 다 씻어냈으나 거울로 보이는 붉게 물든 두 눈은 지워낼 수 없었다. 마른 수건으로 얼굴의 물기를 닦으면서 마음이 조금 진정이 되었다. 욕실 밖으로 나와 한참 동안 멍하니 식탁에 앉아 있었다. 전에
벽지에 쓴 유서를 가리기 위해 흰 종이를 덧댄 자국이 보였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자 슬슬 배가 고파왔다. 눈앞에 가득 차 있는 와인잔을 들고 싱크대로 가서 와인을 쏟아버렸다. 그리고 다시 외출복으로 갈아입은 뒤 어제 갔던 설렁탕 집으로 향했다.